배워볼게요. 삭슨 목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시작! 1. 표현 재료에 따른 회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 태도에 따른 회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표현 재료에 따른 회화의 종류라든가 표현 태도에 따른 회화의 종류를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표현 재료에 따른 종류를 봅시다. 먼저 소묘 한번 볼게요. 소묘는 우리 많이들 접해봤죠. 미술 시간 딱 처음 시작할 때는 소묘를 많이 하잖아, 그쵸? 그래서 모든 조형 활동의 기본이에요. 미술의 기본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서 이제 단색으로 형태, 색채, 명암, 양감, 질감 같은 것을 표현해서 연필로만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고요. 소묘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필, 목탄, 홍태, 펜, 붓, 기타 뭐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마카 등등 색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에는 뭐 연필에 하면은 H, 샤프심에도 H, 뭐 4H, 뭐 B, 4B, 뭐 2B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H가 단단한 정도고요. B가 진한 정도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명암이 나타나는 그런 재료고요. 그리고 지우개로도 지울 수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로 목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질감, 연필보다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연필은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목탄은 너무 부드러워서 그릴 때 소리도 안 나고요. 문질러서 표현해요. 목탄 한번 색칠하고 손으로 문질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목탄은 지우개로 지우면 안 돼요. 식빵으로 지워야 돼요. 식빵으로 지우개를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에는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정착액을 뿌려야지 이제 종이하고 이렇게 붙어서 오랫동안 볼 수 있죠. 정착액을 뿌리지 않으면 다 날아가서 그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콩테 같은 경우에는 알루에 납이랑 기름을 혼합해서 붙인 것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연필과 목탄의 중간에 단단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색깔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검정, 회색, 흰색, 갈색 이 정도로 한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색칠하면 진하고 윤기가 있어 보이고요. 윤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묵직한 표현이 나타나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연필은 지우개로, 목탄은 스틱빵으로 지울 수 있지만 콩테는 지울 수가 없어서 세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리한 선묘로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이 나고 얘는 되게 번지 표현이라든가 좀 명암 표현에 조금 힘들죠. 그래서 세밀한 표현, 딱딱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요. 얇으니까 세밀한 작은 것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붓 같은 경우에 선의 굵기나 농담이나 색채나 이런 것을 다 변화를 할 수 있고 물을 많이 써서 변진 효과를 난다던가 아니면 유연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기타로는 뭐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마카 등이 있는데 색연필, 크레파스는 왜 소묘 안에 들어가요? 물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색연필이랑 크레파스는 섞어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 색깔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묘 재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필, 목탄, 콩테, 펜, 붓. 펜은 엄청 세밀한 묘사, 딱딱한 묘사가 나타나고요. 목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 그쵸? 콩테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소묘의 종류에는 스케치와 드로잉이 있어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에티드, 에스키치, 에보시, 에코르세, 카르툰 등등이 있는데 에티드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제작 전에 바로 그리는 거예요. 스케치의 제일 처음 단계고요. 에스키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구도를 잡는 초벌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보시는 에스키스 다음에 물감을 간략하게 그냥 어두운 부분만 쓱쓱쓱 칠하는 부분 그리고 조각에서는 여기는 얼굴, 여기는 몸통 이렇게 살짝 깎아놓은 정도 그게 에보시라는 거고요. 에코르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피부 밑에 근육이라든지 동물의 근육 같은 것을 드러나도록 해부학적인 소묘를 나타내는 그런 거고 카르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벽화의 밑그림이에요. 벽화의 밑그림 벽에다가 내가 오늘 그린 만큼 벽화의 그림을 그려넣는 게 카르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드로잉을 한번 봅시다. 드로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드로잉이 있어요. 간략히 크로키가 있고요. 우리 크로키는 많이 해봤죠? 막 몇 초 안에 샤샤샤샥
그려내는 거, 그쵸? 그래서 대상의 특징과 동사를 순간 포착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간략화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제스처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표현적인 붓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표현적인 붓질이 드러나는데 이 표현적인 붓질이라는 거는 작가의 그런 내면의 그런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움직임이 드러나도록 즉흥적으로 빠르게 그리는 그런 드로잉이고요.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부분 주의 있게 보면서 윤곽을 그려주는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인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보고 내가 그린도 보고 같이 보면서 그리는 건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대상만 보고 그리는 거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리고 있는 스케치북을 보지 않고 대상만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거고요. 연속성 드로잉은 이 단어와 마찬가지로 그리는 동안 화면에서 연필을 뗄 수 없어. 계속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떼는 순간 완성.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을 봤는데 크로키 엄청 간략하게 표현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는 거고요. 제스처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선을 사용을 해서 나의 느낌을 집어넣어줘서 이 사람의 그런 감정을 집어넣어줘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그 제스처 드로잉 안에 스크리블드 라인 제스처 드로잉이에요. 되게 양감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낙서하는 것처럼 양감 표현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게 컨투어 드로잉.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해서 차이가 좀 있죠? 얘는 세밀하게 되게 선을 사용을 했다면 얘는 보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조금 이상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 소묘를 봤고요. 소묘 말고 이제 채화를 봅시다. 채화는 색채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안류의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 섞어서 만든 물감 그림이에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하죠.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쵸? 그래서 건조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도구 사용도 되게 간편해요. 붓이랑 물감이랑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마르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보존력과 접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채화에는 투명 수채화랑 불투명 수채화가 있어요. 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채화죠. 맑고 경쾌한 느낌이 나고요. 물로 명도 조절을 함으로써 중첩 효과, 번짐 효과 등이 나타나고요. 물동이라고 하죠. 물자국 효과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수채화예요. 그래서 밝은 색부터 칠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불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유화와 비슷하게 중후한 느낌이 나요. 무거운 느낌이 나요. 물로 명도 조절을 하지 않고 흰색으로 명도 조절을 하고요. 틀리면 덧칠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덧칠을 하면 물감이 두꺼워지잖아요. 그 두꺼워진 것에 스크래치로 표현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점차 하는 그런 수채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수채화는 중첩 효과라든지 색깔 두 개를 해서 번짐이라든지 물자국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불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덧칠해서 표현하는 덧칠 효과라든지 스크래치, 두껍게 칠하고 한번 긁어주는 그런 스크래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갈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갈필 효과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속 붓을 이렇게 쓰면 물감이 묻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필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슈화를 한번 봅시다. 과슈가 뭘까? 투명 수채화 물감에 석회를 섞어서 사용해서 이제 불투명적으로 표현한 게 과슈예요. 그래서 광택이 없고요. 톤이 되게 가라앉았어요. 아까 수채화는 톤이 조금 높았잖아요. 톤이 좀 가라앉아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색이 마르면 조금 밝아지는 경향이 있고 내구성이 높아서 따로 정착액 같은 거 안 뿌려도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섞으면 투명 수채화가 되고요. 물을 적게 섞으면 과슈화는 물을 많이 섞어서 아까 투명 수채화처럼 투명한 표현이 나타나고요. 물에 적게 섞으면 아까 불투명 수채화처럼 되게 중후한 느낌의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파스텔화를 봅시다. 파스텔화 같은 경우에 석회 성분을 붙여서 안료로 붙여가지고 길게 스틱형으로 뭉쳐놓은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루잖아요. 가루, 그쵸? 그래서 부드러운 색조 표현이 나타나고요. 혼색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이 파스텔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파스텔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파스텔을 칼로 갈아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문질러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색조 표현이 나타나고요. 혼색이 어려워요. 혼색이 어렵기 때문에 파스텔은 되게 색상이 되게 다양하고요. 접착력이 약해서 완성 후에 정착액을 꼭 뿌려줘야 돼요. 안 뿌려주면 얘 가루가 그냥 종이 위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작품을 한번 봅시다. 되게 밝은 느낌, 맑은 느낌, 생생한 느낌이 나타나는 그런 파스텔하고요. 그리고 프레스코화 한번 봅시다. 프레스코화 같은 경우에는 벽에 석회를 발라. 내가 이만큼 그릴 거야, 오늘 이만큼 그릴 거야 하면 이만큼 석회를 바르세요. 바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알료로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마르기 전에 색칠을 해줘야지 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이 완전히 뛰어나겠죠. 그러고 굳어버린 다음에는 수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엄청난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프레스코화는 습식 기법인 부온 프레스코와 번식 기법인 세코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석회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색칠을 해주는 거고요. 번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석회를 바르고 마른 다음에 색칠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내구성이 높겠어요? 습식 기법이 내구성이 더 높겠죠. 번식 기법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벽화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이거 지오토의 작품인데 이것도 벽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우리 천지창조에서도 벽에다가 프레스코화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템페라화를 봅시다. 템페라화 같은 경우에는 알료에 달걀 노른자나 무화과나 꿀, 아교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채색을 했는데 접착력이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얘도 벽화에 많이 사용을 했고요.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 나요, 얘는. 그리고 건조 후에 변질이 되지 않아요. 벽에다 되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갈라지지 않고 이런 게 변질이 된다는 건데, 변질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엄청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혼색이 어렵고 건조가 빨라서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건조가 빠르면은 우리 유화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계속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손으로 문질러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면 얘는 건조가 빨라서 되게 섬세한 표현이 힘들다는 거, 그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유화 발명 이전에는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유화 발명하고 나서는 되게 좀 사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고요. 작품들에서도 이런 유화의 그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을 보이는 게 이런 템페라화입니다. 그렇고 우리 유화를 한번 봅시다. 유화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물감이에요. 그래서 유화라고 하고요. 15세기에 반아이크 형제가 처음 상안을 해서 나타났고요. 중후하고 깊은 색감이라든지 이때 다양한 기법을 사용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 유화할 때는 되게 많은 게 필요해요. 캔버스도 필요하죠. 물감도 짜서 써야지. 싸서 쓰는 판도 필요하죠. 물감 필요하죠. 물감을 빠는 붓이라든가 그 용액,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접착제나 보조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도구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하고요. 준비하는 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조제를 한번 봅시다. 피발성류, 물감을 희석시키는 그런 테르피닌이랑 페트롤이라는 게 있고요. 건성류 같은 경우에는 물감의 광택을 조금 더 높여주는 린시드랑 코피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카티브라는 건조 촉직제가 있고 바니시라는 마지막에 발라주는 광택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재료와 연구가 필요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보시면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쵸? 우리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을 자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크릴화 봅시다. 아크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화가 너무 많은 재료와 너무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크릴화가 나타남으로써 되게 유화의 사용이 조금 줄고 아크릴화가 대중화가 되었죠. 그래서 합성수지로 만들어낸 거고요. 건조가 빠른데 접착성과 내구성도 강해. 그쵸? 장점만 있죠. 발색과 혼색도 뛰어나고 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했어요. 유화는 우리 기름에 희석을 했죠.
보조제, 기름 이런 것 가지고 희석을 했는데 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그냥 물 떠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사용이 간편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새 현대 작가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요. 모자이크화 같은 경우에 색타일, 대리석, 타일, 유리 타일 같은 조각을 이어서 붙이는 거죠. 우리 모자이크화 한번 해봤죠, 옛날에. 모자이크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종이 찢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색 타일이나 대리석, 유리 같은 조각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치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색칠할 때 병치 효과 배웠죠? 빨간색과 노란색을 점점점점 만들어서 뒤에서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런 점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9번째, 이 밑에는 이 작품을 비잔틴에서 사용한 그런 모자이크예요. 이거 다 돌로 점점점점 가까이서 점점점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스테인글라스화 같은 경우에는 색 유리를 아연 틀로 이어서 붙여서 유리창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인드 글라스화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떨까?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면 성스러운 표현, 화려한 표현이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 고딕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우리 표현 태도에 따른 우리 회화 종류를 한번 봅시다. 먼저 사생화 한번 볼게요. 사생화 안에 정물화가 있어요.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과일, 채소, 기물 같은 것을 구도의 짜임새에 맞춰서 놓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17세기에 나타났는데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물화의 배경이나 뭐 그런 배경에 나타났다면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사치스러운 장식용이라든지 일상적인 상징적인 그런 이런 그 정물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시켜서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18세기로 넘어가면 샤르댕이 17세기의 그런 상징적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된 그런 화려한 정물화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장치성, 상징성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소박한 정물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컵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과일 이런 것을 놓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19세기 넘어가면 세잔 고갱이 이제 미술에서 사진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미술에서는 실제적인 그림은 안 그린다. 이제 미술 자체 작가의 개성을 중시해서 이제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런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조선시대 기명절지도라든지 책가도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 특징은 계절이나 날씨,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실내에서 그리고 그대로 두고 그리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요. 소재가 구하기 쉬워요. 그냥 컴퓨터를 그리던가 핸드폰을 그리던가 자기가 아무렇게나 배치를 해서 그릴 수 있고요. 광선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을 여기만 키면 이쪽에서 빛이 오겠죠? 여기만 키면 이쪽에서 빛이 오겠죠?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누가 옮기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관찰 표현이 가능한 그런 종류고요. 우리 그 다음에 풍경화를 봅시다.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야외의 자연 풍경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인물화나 풍속화의 배경으로서 풍경화가 나타났다면 이제 17세기에 독립적으로 나타나서 현실 중심을 반영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풍경화가 나타나고요. 17세기, 18세기 지나서 19세기에는 자연주의가 나타나서 이제 야외에서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리는 그런 야외 사생이 시작됐고요. 이때는 밖에서 직접 보고 그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에 대한 그런 관심이 나타났어요. 빛이랑 대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빛에 따른 인상색이라는 원래의 고유색, 사과는 빨간색인데 우리 빛을 비추면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상의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그런 인상의 색을 나타내면서 되게 다양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7세기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우리 19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인상적인 그런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색깔을 표현을 해줘서 했고요. 계절이나 날씨, 지역의 특징을 되게 반영해서 원근법, 공간감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보시면 앞에, 뒤에 차이가 나죠? 원근법, 공간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원근법, 공간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원근법이 뭘까요? 한번 배워볼게요. 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먼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 먼 것을 표현을 해주는 방법에 천원근법이 있어요.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1점 투시, 소실점이 하나다. 왜 이것이 이렇게 선을 다 이어보면은
선을 따라가 보면 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만나는 점. 그걸 소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하나면은 1점 투시. 이 점이 이렇게 양쪽으로 2개가 나오면 2점 투시고요. 이렇게 3개가 나오면 3점 투시예요. 그래서 소시점에 따라서 우리 투시 선의 원근이 나타나고요. 앞에 있을수록 크고 뒤에 있을수록 더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뒤가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원근법이고요. 이건 색채랑 대기 원근법이에요. 색채 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진하고 채도가 높은 색, 그리고 뒤에는 되게 흐릿한 색을 집어넣어줘서 앞뒤 차이, 공간 차이를 내주는 거고요. 대기 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진하게, 뒤에는 흐릿하고 연하게 표현하는 게 대기 원근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인물화를 한번 봅시다.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인물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원시 시대부터 완전 쭉 이어왔는데 원시 시대는 되게 그냥 기호화해서 단순화해서 표현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점에서 눈은 여기 있고 그리고 코는 옆모습이고 막 그런 식으로 다시점으로 표현해줬고 중세는 평면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르네상스부터 사실주의가 나타나서 되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인물화에서도 이렇게 사실적이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카소의 우는 여인처럼 주관적으로 변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특징적인 게 보여요.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걸 중요시했어요. 겉모습도 똑같이 그리는 것이 좋지만 인물의 내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서 이제 눈에다가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옷주름은 되게 간략한데 얼굴 표현에 되게 세밀하게 나타나는 게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인물화는 표현 부위에 따라 되게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요. 얼굴만 표현한 두상, 그리고 흉상은 어디까지? 가슴까지 표현해주는 거고요. 반신상은 허리까지 표현해주는 거고, 전신상은 우리 전체 다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제재에 따라서 사화상 자신을 그려주는 거, 초상화도 사람만 그려주는 거죠. 분상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는 거고요. 종교의 그런 성서의 내용 같은 것을 그려주는 게 종교화, 역사화도 역사를 그려주는 거, 그리고 풍속화는 우리의 그런 서민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풍속화예요. 그렇고요. 우리 구상화를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 우리 사생화였잖아요. 사생화 말고 구상화에는 생활 경험화라든가 상상화, 추상화가 있어요. 생활 경험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을 선택을 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부의 하나하나 묘사보다는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너무 설명적이지 않고 상징과 은유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너무 설명적이면은 만약에 나는 오늘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을 그릴 건데 미술 시간에 나는 이걸 그렸고 친구랑 어떤 얘기를 했고 이것을 다 표현을 하려면 한 장에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상징과 은유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화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나 꿈, 화면 같은 것을 자유롭게 그리는 건데 주제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그려야 되고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작품 다 마그리트 작품인데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초현실주의 작가로서 되게 상상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얼굴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비로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거울에 비쳤는데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뒷모습이 보이거든 하는 그런 자신의 상상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형요소와 원리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잖아요. 조형요소와 원리가 뭐예요? 점, 선, 면, 반복, 대칭, 비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형과 색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아니면 우연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상징 같은 것을 표현을 하는데 추상화에는 기악 추상이랑 차가운 추상이랑 따뜻한 추상 서정 추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몬디리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추상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정 추상이에요. 왜 다르냐면 차가운 추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극도를 배제를 했어요. 감정을 배제를 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서정 추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해준 거예요. 감정을 집어서 표현해주고 운동감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다양한 표현 기법을 한번 볼게요. 이 드리핑 같은 경우에는 잭슨 폴록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드리핑이 뭐예요? 드리핑, 뿌리다, 흘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거나 튀겨서 하는 그런
기법이 드리핑이고요. 그리고 번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감에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뚝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뭐 불거나 해서 번지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물감 불기 같은 걸로 해서 번지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섞이도록 번지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블링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내가 기름의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조금 섞은 다음에 종이를 덮었다가 떼어내면은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파피에콜레 같은 경우에는 종이, 신문 뭐 이런 것을 찢어서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고,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파피에콜레는 종이만 붙이는 건데 콜라주 같은 경우는 다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붙이고 싶은 거. 빨대를 붙여도 되고 펜을 붙여도 되고 직접 그 사물에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데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콜라주는 붙이는 거였잖아요. 그쵸? 대는 뭐야? 반대예요. 그래서 떼어내는 거, 찢어서 붙이는 거. 찍거나 떼어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컴바인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회화는 2차원이잖아. 조각이 3차원이고, 그쵸? 2차원의 회화에 3차원적인 조각을 붙여서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를 허물게 되는 그런 표현 기법이에요. 그리고 아상블라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합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체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르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바이올린을 직접 쌓아 올렸죠.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배웠잖아요. 뭐 색종이나 뭐 그런 색종이를 찢어서 붙인다거나 아니면 유리라든가 돌 같은 것을 막 붙여서 표현한 그런 것이고요. 데코파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거나 찢어서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르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들은 되게 표현을 그냥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시적인 표현, 태초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아르브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붓질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붓질로 완성을 한다는 거에서 이제 빠르게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콤포제 같은 경우에 대상을 분해, 해체해서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피카소가 있는데,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그 본모습을 분해를 해서 다시 한 곳에 한 화면에 이렇게 뭉쳐 놓았죠. 그래서 분해 해체하여 재구성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데포르마시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사물을 되게 변형하고 왜곡시켜서 표현한다는 거고요. 트로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자위유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해서 명암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글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채화처럼 되게 번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아래에 있는 그런 스케치선 같은 것을 보이게 투명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지그라피토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두껍게 칠했어요. 크레파스로 두껍게 칠했어. 그런 다음에 긁어주는 거예요. 긁어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프로타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했죠. 낙엽 같은 거 놓고 위에다 A4용지 놓고 아니면 동전 위에 A4용지를 놓은 다음에 색연필로 칠해주면은 그 동전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런 타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크레스파스를 두껍게 칠한다거나 물감을 두껍게 칠한 다음에 긁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봤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에다 물감을 뿌려요. 그런 다음 반으로 접어서 뗐어요. 그럼 양쪽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 게 데칼코마니고요. 자동기술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모래를 뿌리거나 아니면 물감을 이렇게 뿌렸는데 무슨 형태가 나타났네? 이거 물고기 모양 같은데? 그럼 물고기 모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타난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해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고요. 대페이지망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는 물건들을 한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물건을 크게 만들거나 큰 물건을 작게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편집적 비판 같은 경우에는 편집증 환자의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이중으로 보인다거나 다중으로 보인다거나 해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진 기법을 한번 볼게요. 포토 콜라주라는 사진 기법이 있는데,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부분 접합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포토 몽타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잡지나 사진 같은 거에서 뭐 사람을 잘라서 붙이고, 그리고 무슨 뭐
이 작품을 잘라서 붙이고 그 형상을 잘라서 한 곳에 모아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 포토 콜라주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찢어서 붙여주는 거고요. 포토 몽타주 같은 경우에 사회 비판적인 게 담겨있는 그런, 담겨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 기법이에요. 얘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광원과 광원 사이에 물체를 놓고 추상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포토그램이 아니라 펜듈럼이에요. 펜듈럼이라는 것은 우리 실을 되게 움직임 있죠. 실의 움직임을 이렇게 순간순간 포착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진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법, 다양한 표현 기법도 배웠어요. 우리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나중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고요. 우리 지금까지 회화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화의 종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조형, 요소, 원리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양 회화의 종류를 배웠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동양 회화의 종류를 한번 배워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볼게요.